실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의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는 이제 시작이라는 가장 근간에는 미국의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천명하고 있잖아요. 네네. 중국은 보조금으로 인해서 르네상스, 즉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었다면 미국은 관세로 인해서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 거다. 결국 관세는 매겨진다.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의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의 화살은 연준으로 다시 한번 향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트리거, 키는 아마 중국이 결정할 거다. 최근에 상반기가 태풍의 눈이라는 말씀을 지난달부터 계속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태풍의 눈이라는 게 다시 한번 불안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큰 의미에서 자산 배분을 말씀드린다면 네, 인포맥스 라이브 매달 네. 출연하셔서 네. 의견을 주고 계신 우리 네. 빈센트님, 대외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을 추려서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3월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래일 지났는데 네. 체감상은 엄청 지난 것 같다라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표지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서브타이틀은 심장마비입니다. 하트어택.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네. 레이달리오가 미국 경제가 심장마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 얘기하면서 뭐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3월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을 몇 개 추려왔고요. 네. 그런 이벤트들의 함의를 보시는 것처럼 한 5가지 정도를 뽑아왔습니다. 결론을 내면 좋겠지만 여전히 트럼프 관세가 상수가 아닌 변수이기 때문에 네. 이 변수 상황에서 우리가 전망보다는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첫 번째 바로 보시면 먼저 3월의 키는 중국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되고 있죠. 지금 양해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인대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이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나왔는데 가장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일단 명목 성장률 7%, 네. 그러니까 실제 지급률 5%와 물가 상승률 2%. 네. 그러니까 중국은 디플레이션 국면에 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 디플레이션 국면에도 불구하고 얘네 목표 인플레이션이 3%가 아닌 2%로 내려왔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좀 중요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중국의 목표 성장률 7%, 그러니까 명목 성장률 7%가 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역시 AI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딥시크, 그 이후에 AI 전략, 더 나아가서 트럼프 1기와 달린 신산업의 전략으로서 미국과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해가 끝나봐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1-2번인데요. 결국 이번에 중국의 공산당이 어떤 제스처를 취할까가 매우 좀 중요해 보이는데 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트럼프 1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에 대한 적합한 대응이 나올 건가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적합한이라는 거는 약간 일기 때처럼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네.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이랑 2018년도랑 다르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좀 적절하게 대응한다. 후자 쪽으로 보면 되나요? 저는 약간 후자 쪽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뭐 충격 반응으로 어나운스를 하고 있죠. 우리도 네네. 관세를 상호적으로 매기겠다. 그런데 지난 1기 때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트럼프의 관세를 맞이하는 국가들,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 뭐 미래 한국일지도 모르지만 네. 이들이 상호 관세를 매길 때 되게 전략적으로 매겼거든요. 지난 1기 때를 복귀해보면 트럼프가 고율 관세를 일방적으로 매겼을 때 이 상대 국가들은 어떻게 매겼냐면 결국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윙 스테이트, 즉 캘리포니아든지 아니면 네. 켄터키주에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텃밭인 공화당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들의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는 거. 네.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관세는 인플레이션 얘기가 아니고 성장 얘기일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거라는 게 대부분 연구 보고서로 나오고 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성장의 문제가 좀 더 커 보입니다. 그 말은 결국 트럼프로 하여금 내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지금의 관세에 이런 무지막지한 도미노 현상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트럼프의 반대국부에 있는 국가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간은 트럼프 편은 아닐 것 같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 관세의 그 여파라는 것은 네. 오히려 상반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고조될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즘의 주식시장을 보면은
관세 반응 이야기에 하루 이틀 정도 반응했다가 네. 그 후에는 야 뭐 별거 없겠네 뭐 협상이겠네 이런 식으로 좀 안도하는 분위기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사실상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그거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안도만 할 때는 아니다, 방심할 때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되는 건가요?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기와 폭을 중요시 여겨야 네.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 그러죠. 트럼프가 협상가이기 때문에 네네. 또한 미국이라는 국가 전반적인 성장 모델을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의 관세는 협상용일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갖는다면 관세는 철회할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네. 것이죠. 실제 트럼프 일기에는 그렇게 워킹했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용이지 끝까지 하지 않을 것이다. 고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의 골든에이지,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이라는 가장 근간에는 미국의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천명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중국은 보조금으로 인해서 르네상스, 즉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었다면 미국은 관세로 인해서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 거다라는 게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네. 새벽에 있었던 양원 연설에서도 나왔어요. 그거를 가만히 복귀해 보면 관세는 매겨질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보조금을 주면서 제조업을 부흥시켰다면 트럼프는 아마 관세는 디폴트로 매기고요. 그 이외에 보조금 대신 관세를 철회하는, 아니면 관세를 피해가는 방향으로 미국으로의 투자를 이끌 것이고 또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트럼프 2개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관세는 디폴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다 말겠지가 아니고 네. 이번에는 확실히 관세는 상수로 우리가 여겨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셈법이 두 가지로 갈리는 것이죠. 네. 관세 이후에 시차를 갖고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에 주목할 네. 것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성장 둔화에 주목할 것인가. 오늘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아마 연준과 트럼프 2기와의 강한 갈등이 오히려 하반기에 좀 더 점증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좀 복합적인 얘기인데 결국 관세는 매겨진다.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의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의 화살은 연준으로 다시 한번 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뭐 지금 3월 FMC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FMC에서도 계속 저희는 셈법을 복잡하게 가야겠네요. 그렇죠. 뭐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3월 FMC가 소문난 잔치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네네. 왜냐하면 결국 금리의 변화는 없을 것이고 전두표의 변화는 있겠지만 그게 시장의 컨센서스대로 바뀔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 파우르 장관의 마찰이 계속해서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문 얘기 마저 좀 정하면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2번인데요. D의 탈출구. 네. 저는 미국과 중국이 같은 처지라고 봅니다. 어떤 처지냐면 결국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을 둘 다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 대한 부채, 네. 물론 기축통화를 갖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지만 당장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고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업의 부채가 늘어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둘 다 이 부채에 대한 뇌관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을 활용해서 이 부채 늪에서 타개하는 방법을 둘 다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 중에 하나고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 71년이라든지 85년에 느꼈던 결국 관세 이면에 워킹할 수 있는 것은 환율 합의가 있었다는 거. 네. 자,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 많이 화제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활용해서 부채를 녹일 것인가?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일부 용인한다는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환율에 관해서 모종의 합의로 인해서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 아직은 좀 더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보통 동등하게 여겨두면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트리거, 키는 아마 중국이 결정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양해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지 아니면 네. 중국에서 사후적인 해석으로 이 부분들에 전략적으로 나타날지는 또 다른 숙제이지만 결국 중국 양해 이번의 키는 네. 결국 뭐 성장률 5%, 네. 물가상승률 2%, 뭐 국방비 지출 등이 네. 아니고 대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해 보인다. 그 지금까지 중국이 대미 전략으로 가져간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그 농산물 같은 특정 이제 제품에다가만 표적 관세 매기고 맞습니다. 동시에 약간 좀 이전과는 다르게 대화를 좀 병행하고 있는데 네. 그게 지금은 그냥 거의 맛보기라는
건가요? 그럼 이제? 저는 관세는 충격 반응으로 미국이 네. 때린 만큼 반대급부로 때릴 것 같고요. 네네. 하지만 이면에 이 모든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분의 제스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령 어떤 것들이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환율 합의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안화를 더 이상 뭐 약세로 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지난 1기 때는 잠깐 이것 좀 네. 보여드릴까요? 네. 오른쪽 차트인데요. 지난 1기 때 트럼프 1기가 2017년도 1월부터 2021년도 1월에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 보면 오른쪽 차트는 중국의 달러 위안화고 미 달러화 지수입니다. 네. 초기에는 높았던 달러화가 한 1년 정도, 상반기에는 달러가 약해지면서 위안화는 네. 강세로 바뀌었고요. 중간 분수령을 지나면서 위안화는 임기 내내 약세로 바뀌면서 7위안을 훌쩍 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네. 큰 그림에서 보면 6.6위안과 7위안은 박스권에서의 횡보인데요. 저는 V자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위안화는 처음에는 강해졌다가 나중에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관세의 효과가 일부 발현이 됐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인가? 가 처음에 관심사인데 저는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선거 전까지 2017년과 18년의 대자비가 지금 네. 2025년에 다시 한번 2025년과 2026년에 나타날 수 있을까가 또 다른 관심거리다라고 보고 있는 그 거죠. 위안화 강세, 달러화 약세 맞습니다. 이거를 전망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적시성 있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네. 소비는 소득의 함수인 네. 것이죠. 미국의 지금 GDP 나우 포캐스트 아틀랜타에서 나오는 전망치가 마이너스로 네. 돌아섰습니다. 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불과 한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시장에서는 지표 안 나오면은 네. 야 연준 금리 내려줄 거야 하면서 네. 환호하면서 주가 올라가는데 네. 최근 2, 3주 동안 나타난 상황들을 보면은 네. 경제 지표 안 나오면은 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네. 침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번에 고용은 네. 배드이즈 굿일까요? 네. 배드이즈 배드일까요? 고용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네. 좋게 나와도 시장에는 뉴트럴, 즉 중립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미국의 넘펌부터 좀 볼까요? 네. 왼쪽 차트는 이번에 발표되는 건 2월 달 건데요. 네. 계절성이 있습니다. 어떤 계절성이냐면 왼쪽 차트는 막대 그래프는 월 평균입니다. 네. 1월 달부터 12월 달. 언제부터냐면 2000년 이후에 2024년 말까지인데요. 2020년 팬데믹 때 워낙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팬데믹을 제외한 네.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월 평균입니다. 보시면 미국의 고용은 1분기 때 꽤 강합니다. 네. 월 평균 15만 건에서 16만 건 2월, 3월 달 평균적으로 나타냈는데 이번에도 보시면 이 정도 2월 달이 꽤 강할 것 같다라는 게 네. 기본적인 컨센서스입니다. 계절성을 감안하면 2월과 3월이 매우 견고하다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 13만 명이라는 것은 200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네. 2020년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얼마나 증가했냐고 봤으면 미국의 고용은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13만 명 증가하는 게 평균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월 달은 13만 명에 약간 모자랐고요. 앞으로 2월 달과 3월 달은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한의원님께서 애틀랜타 GDP 나우 포캐스트 최근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락했죠. 네. 미국은 참 통계적으로 훌륭한 국가죠. 네. 분기마다 나오는 GDP를 매일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를 네, 통해서 맞습니다. 연율화시켜서 발표를 하니까요. 한국도 결국 이런 일간 데일리 모델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네. 보시면 이렇게 급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개의 지표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 지표고요. 두 네. 번째는 ISM 제조업 지수의 네. 급락입니다. 만약에 고용 지표까지 부진하다 그러면 더 크게 내려갈 개연성이 높다라고 네. 보는데 저는 과거의 통계가 지금도 이어진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번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2월 달과 3월 달은 지난 한 25년간 평균적으로 꽤 경건한 고용 계절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재밌는 것은 이제 오른쪽 차트입니다. 그럼 한의원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좋게 나오면 시장이 좋은 것이냐, 네. 안 좋게 나오면 안 좋은 것이냐. 근데 저는 약간 중립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기대가 너무 높아요. 오른쪽 차트는 경제 지표 중에서 시장의 기대와 실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 간의 간극, 이 바이어스를 갖고 얼마나 지금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기대치가 높은 것이냐, 아니면 얼마나 낮은 것이냐를 바라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시티그룹에서 발표하는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오른쪽 차트입니다.
최근 시티그룹에서 발표하는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기준선 0을 기준으로 0을 뚫고 내려갔죠. 네. 마이너스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컨센서스 대비 실제 데이터가 부진하다라는 것일 수 있고, 하나는 실제 데이터는 잘 나오는데 컨센서스 기대치가 워낙 높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장의 기대에 경제 지표들이 히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의 2월 달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네. 시장의 기대가 많이 내려갔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경제 지표를 통해서 보면 여전히 높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좋아질 개연성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그 경기 모멘텀 자체도 많이 둔화된 거는 아니고 네. 저 GDP 나우상으로도 반등할 거다라고 전망하시는 거면은 그 요즘에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경기 침체, 네. 뭐 스태그플레이션 네. 이거는 그냥 노이즈 정도로만 지금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는 GDP와 GDI가 2년 전에 미국의 통계 개편을 위해서 네네. 그 전에 있었던 시계열 데이터들이 전부 다 리셋됐거든요. 네네. 네, 2년 전의 데이터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 소득 기준으로 미국 경제를 볼 것이냐, 아니면 지출 부분으로 볼 것이냐, 네네. 되게 크리티컬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다 리셋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의 과거의 선행 지표들이 대부분 워킹하지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연합인포믹스에 한 달마다 나오면서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2000년 이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요, 이전보다 그 기간이 되게 짧았고 폭은 좀 컸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그 폭은 되게 짧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달리오도 뭐 하트 어택이라는 일시 심장마비성인 짧은 경기 침체 가능성도 지금 상황에서는 꽤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지속된다라고 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라는 표현을 쓴 맞습니다. 거군요. 일시 멈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심장마비 이후에 빠른 대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만성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지금 미국 경제는 부채에 대한 늪에서 실제 소비 경제인 이 하나하나의 미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번 주 고용도 그렇고 네. 다음 주에 그 물가, 네. 그다음 그 다음 주가 아마 소매 판매 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벤트를 치르는데 3월 달 거 가지고서 저희가 굳이 미국의 침체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할 필요는 아직 없는 건가요? 이게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아틀란타에서 나오는 GDP 나우 폴캐스트가 이렇게 급락하는 기울기를 보시면 네네.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미국 경제가 강건하고 견고했는지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냐를 반영하는 것인데요. 그게 최근에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긴 해요. 만약에 한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지표도 컨센서스 대비 크게 좋지 않고 네. 예년 같으면 훨씬 좋아야 될 네. 경제지표가 고만고만하게 나오고, 다음 주 발표되는 물가지표 네. 아니면 그 다음에 발표되는 소비지표 역시도 시장의 기대만큼 크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시장의 기대치가 조정되겠죠. 눈높이가 낮아지는. 맞습니다. 결국 싸움은 눈높이가 얼마나 높냐 낮냐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삐그덕거리는데 정말 삐그덕거리는데 라고 했지만 실제 그 기대치는 워낙 높았었고 네. 그거의 결과물이 이 GDP 나우 폴캐스트의 급락을 야기했다. 모든 건 영원한 게 없죠. 또한 네. 시장의 격언 중에서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최근에 한 2주 동안의 어간을 놓고 본다면 빠르게 반등할 개연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결국 미국 경제가 그럼 완전히 강건하냐 견고하냐로 되돌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만 잘 나간다, 미국 독주, 미국 우선주의, 골디락스 맞습니다. 이게 거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는데 지금 그게 싹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고민이 이 모든 걸 바라보는 트럼프의 셈법이 얼마나 복잡해졌을까. 왜냐하면 저는 관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 물론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장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런 쪽으로 어나운스를 많이 하고 있죠. 관세에 대한 고통은 짧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렇죠. 미국 경제에 훨씬 더 후생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근간에는 관세는 매길 것이다라는 것으로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조삼모사할 수 있는데 관세를 매겨놓고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체라든지 국가들한테 네. 관세를 철회해 주는 것이 결국 보조금 주는 것과 똑같은 역할이다. 그것은 미국의 제조업, 생산시설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매우 리즈너블한 해석이죠. 네. 하지만 그가 워킹하기 전에 미국 경제가 꼬꾸라진다면 관세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장밋빛 희망 회로보다는 오히려 어폐가 훨씬 더 클 것인데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의 이런 부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트럼프로 하여금 조바심과 조급함을 나타내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USMCA
멕시코랑 캐나다한테 우리는 무조건 관세를 매길 것이다라는 어나운스도 좀 더 강해진 것도 네. 다들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어느 쪽에 해석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네. 경기가 안 좋겠네. 그렇다면 관세는 결국 또 협상용으로 철회하거나 지지부진하겠네. 라고 베팅했던 게 지난 1기의 수순이죠. 네.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성장의 문제인데 인플레이션과 성장은 시차를 갖고 온다라고 강하게 글쎄요.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니지만 주목한다면 관세가 어떻게 작용할까가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뭐 소비라든지 ISM이라는 소프트 데이터들에 우리가 왜 주목하고 있냐면 아직 관세가 실제로 미국 경제에 영향이 아직 미치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정말로 관세가 매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피터슨 경제연구소 아니면 브루킹스 이런 싱크탱크들이 나타나는 연구 결과를 보면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보다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결국 물가라는 게 원어원 관계가 아니잖아요. 수요와 따라서 공급. 네,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 쪽에 좀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좀 더 주목할 키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지금 국면 같습니다. 서로 이제 다른 그 셈법을 해가면서 음. 트럼프 관세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약간 좀 그의 행보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게 시장이 조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결국에는 그의 목적은 성장 둔화 네. 이쪽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걸로 보시면 돼요. 뒤에도 잠깐 말씀드릴 건데 매우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의 셈법은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일단 상반기에는 관세를 갖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작년 10월에 단어 중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있다면 그쵸, 관세. 관세이다. 자, 그 말은 건 뭐냐면 관세로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또한 관세로 인해서 미국 제조업이 좋아질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세에는 항상 반대급부로 인플레이션과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네.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상반기에 관세의 이런 도미노로 많은 국가들의 길들이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조차도 아직 관세 오늘 연설에서 한국이 하이라이트 됐다라는 그 한마디로 한국의 모든 언론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주변 국가들이 트럼프의 화법에 적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다음에 미국 경제의 성장에 대한 둔화가 왔을 때 결국 트럼프가 푸시할 수 있는 것은 연준의 통화 정책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준이 과연 말을 들을까요? 트럼프 정부와 협조를 할까요? 네. 요즘에 파월 의장 발언 보면 최대한 좀 맞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인데 네. 과연 그게 가능하는 사안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관세의 도미노의 한 중간에 있기 때문에 네. 관세에도 지금 대응하기 힘든데 어떻게 연준까지 미리 생각해야 네. 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매크로 보는 입장에서 좀 더 한 치 앞을 보지 말고 좀 더 먼 미래를 본다 그러면 관세는 트럼프의 의중대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왜냐하면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높고 낮음이 좀 더 다를 뿐 결국 관세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연준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은 듀얼 먼데이트를 통해서 네. 우리는 우리의 그 길을 갈 거다. 결국 관세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는 웬만하면 제약적으로 할 것이다. 지난 의사록에서의 결론이죠. 또한 지난 의사록이 발표된 다음에 미국의 주요 IB들은 이런 얘기까지 했죠.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거의 막바지에 오고 있다. 즉 더 이상 인하보다는 동결 아니면 여차하면 인상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연준의 스탠스. 그만큼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트럼프는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관세는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성장 둔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려야 된다. 연준의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네.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이 더 클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가장 핵심인데요. 네. 먼저 이것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먼저 FOMC부터 네.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단 왼쪽 차트는 최근에 GDP도 뭐 아틀란타에서 나오는 거지만 역성장하고 미국의 컨센서스 1분기도 뭐 제로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빠르게 컨센서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CME 선물시장에서의 금리가 올해 세 번의 인하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저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 번 하면 올해 많이 한다라고 맞습니다. 하고 인상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저렇게 시장이 태세를 전환한 것도 살짝 맞습니다. 의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장이 바라보는 건 뭘까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성장이라는 네. 것입니다. 저는 시장은 이미 트럼프의 이 다음 스텝은 연준과의 마찰일 것이다 라는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가 핵심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가 베팅하고 있다는 컨센서스가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오른쪽 차트는 해외 IB들인데요. 네. 해외 IB들은 바로 또 컨센서스를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음영칠한 거 CT가 전 세계 모든 기관 중에서 CT가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네, 금리 인하 폭이 가장 높습니다. 연내 125bp. 맞습니다. 꽤 큰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걸 가만 보면요. 하반기에 좀 더 많이 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관세가 매겨지죠? 네. 그러면 보통은 1년, 좀 더 빠른 다음 9개월 네. 시차를 갖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거 올해 하반기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것이 세티스 페리부스, 즉 다른 것이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연준은 하반기에는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아니면 금리 인하를 멈춰야 됩니다. 네. 그게 기본적인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IB들은 무슨 소리야? 연준은 하반기에 더 많이 내릴 거다라고 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 둔화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먹고 사는 주식시장이 네. 성장이 안 좋아지는데 주가가 어떻게 오를 수 있냐? 네. 지금 동시대에 독일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네. 유럽 뭐 계속 경제는 안 좋은데 독일 맞습니다. 증시는 계속 신고가를 간 것도 맞습니다. 그런 맥락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IB들은 올해 하반기에 연준과 트럼프 행정부가의 강한 마찰이 있을 거고 그것이 불확실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언정 결국 연준이 기법 할 거다. 따라서 결국 주가는 하반기에 더 좋아질 것이다. 네. 라고 베팅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네. 이렇게요. 근데 저는 반대급부로 보면 네.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3월 FOMC 다 소문난 잔치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이 모든 거를 모를 리 없는 연준이 과연 나에게 시간이 없고 나의 운신의 폭이 되게 짧다라는 생각에서 과연 소문난 잔치일 때 3월 달에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저는 밑작업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밑작업은 패드 와처들이 주로 주목하고 있는 연준이 숫자대로 말할 거다. 이번에 SEP라든지 경제 전망 요약이라든지 아니면 점도표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나타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월 FOMC 이번 양회처럼 소문난 잔치 별거 없겠네가 아니고 저는 3월 FOMC가 끝나고 나면 네. 시장의 해석이 분분할 것이다. 그럼 점도표도 지난번 12월 달에 바꿨던 거 다시 한번 바꿀 여지가 있는 건가요?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반응할 것 같습니다. 네, 바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3월 달 뭐 금리 동결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네. 그들의 경제 전망 변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를 해석하는 시장의 반응 맞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모든 중앙은행들은 다 점진적인 걸 좋아합니다. 네. 인상도 점진적으로, 인하도 점진적으로. 점진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포워드 가이던스, 시장에 그만큼 정보를 소통을 한다는 것이죠. 연준의 모델이라면 결국 숫자적으로 그것을 내포할 건데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들이 3월 FOMC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석이 엄청나게 분분할 것이다. 해외 IB들이. 왜냐하면 이미 해외 IB들은 베팅을 하반기에 인하폭이 클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연준의 성장의 전망, 또 물가의 전망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시티그룹의 변화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피곤하네요. 저희가 비슷했던 게 2022년도 기억나는데 그 당시 때 거의 매번 FOMC 때마다 FOMC 끝난 날이랑 다음 날이랑 주가 반응이 달랐던 적이 많았어요. 시작과 끝. 맞습니다. 끝난 날에는 시장이 환호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맞아요. 주가 폭락해 있고 이런 이게 식의 해석이 해석들이, 달라지니까. 이번에도 약간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지난번 2022년하고 다른 것은 지금은 관세가 상수관이 변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관세가 실제 매겨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품목에 대해서 셈법이 좀 다를 뿐이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3월 FOMC가 꽤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차트는 일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일본이 계륵 같은 지금 위치에 있는데요. 뭐 흔히 우스갯소리로 전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무시하는 국가 한국. 네, 이유는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근데 데이터를 한번 좀 갖고 왔는데요. 일본의 명목 GDP가 한국의 약 한 2.5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비교하더라도 일본이 한국보다 한 2.5배는 많아야 정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이즈가요. 네. 그런데 이런 산업들을 보면요. 이거 매출액인데요. 철강, 정유 및 석유 화학 산업에서는 일본이 내수 위주이고요. 한국은 동일하게 철강, 정유 및 석유화학에서는 한국은 수출 중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산업도 일본은 내수 쪽에서 특화돼 있고 한국은 글로벌리 특화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조선 반도체가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이 2.5배의 여류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거, 고무적인 것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국이 얼마나 일본을 압도하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어디서 압도하냐라고 보면 자동차와 기계전자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일본이 2.5배를 감안하더라도 훨씬 더 압도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요. 이 관련된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밸류체인도 있고요. 일본의 엔화가 고착화된다면 네. 지금처럼 그렇다면 현재 비교 우위에 있는 자동차와 기계 전자제품은 한국보다 훨씬 더 비교 우위에 있을 거다. 날개를 달아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맞습니다. 네. 조선 반도체는 반대로 한국의 우위였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만 경계했지 일본은 옛날 20세기 때 경쟁국 아니었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한국의 지위를 환율 효과 때문에 위협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BOJ의 변화는 되게 점진적으로 가겠죠. 실제 미국이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요. 한 국가의 통화 정책을 펼칠 때 상대 국가가 원하고 있다라는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실제 그런 합의들이 역사상 가장 있었던 두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만큼 BOJ가 춤을 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이 표는 양 국가의 GDP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매출액에 극명한 차이가 있는 이 산업들의 변화가 일본의 엔저 효과가 이제 시차를 갖고 나타나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 기업의 매출액에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케이 일본 증시 요즘에 최근에 연초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도 이제 다시 조금 상승 궤도? 작년과 같은 조금 좋은 장의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전반적인 모든 국가가 다 그러겠지만 인덱스 토탈 지수가 다 오르는 국면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오른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화된 산업 중심으로 ETF 중심으로 인덱스 중심으로 오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도 전반적인 가라앉음보다는 이 특화된 일본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자신했던 그런 품목과 산업에서 좀 더 경쟁력에 미스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BOJ 회의는 금리 인상은 하겠지만 네네. 이게 급격한 뭐 엔화 강세를 유발하지는 않을 거다. 이 정도로 결론 주면 되겠네요. 답은 경제지표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왼쪽 차트가 실질금리예요. 네. 뭐 어려운 얘기의 개념이지만 또 의외로 쉽습니다. 금리는 비용인데요. 실질 비용은 진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여전히 일본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상화를 통해서 긴축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일본 BOJ가 여건이 된다면 언제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은 됐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차트는 제가 여기 올려고 하나 만들었는데 일본의 엔저 효과가 일본 물가를 얼마나 시차를 갖고 끌어올리느냐. 네. 네, 시차 상관관계를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2015년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선행하더라고요. 그럼 일본 엔화는 이미 기저효과는 끝났고요. 네. 주황색입니다. 오른쪽. 다시 한번 엔화 효과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12월 달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이거든요. 네. 매우 높죠.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오를 개연성이 높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저 차트가 그냥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죠? 맞습니다. 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즉 일본의 엔화가 꽤 오랜 시간 지속됐는데 과연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시차를 갖고 올릴 것이냐. 옛날에 아베노믹스 이후에 잠깐 모호해졌다가 네. 2015년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선행하더라.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의 엔저가 3개월 뒤에 일본 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다면 네네. 작년에 있었던 네. 급격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네.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담보할 수 없는데요. 시장의 영향은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규모의 사이즈가 추정치지만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NK 트레이드 자금의 환수 자금이 얼마나 될 거냐라고 보면 해외 IB들은 1.1조 달러에서 4조 달러 정도 네. 될 거다. 한국은행은 약 한 3조, 4조 달러 정도 될 거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첫째, 근데 청산도 저는 개인적으로 청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던 일본의 수많은 이 자금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려면요. 네. 일본 경제가 엄청 좋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본국으로 다시 돈이 빨려들려면 그만큼 일본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좋냐라고 하면 반은 좋고 반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전보다는 100%가 아니고 한 하프, 절반만 올 것이다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금융시장에 얼마나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 이미 불확실성은 즉 규모 정도를 몰랐을 때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됐다면 지난번 작년과 같이 네. 이번에는 그 규모에 대한 산정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개인적으로 일부 돌아오는 것도 절반만 돌아올 것이며 그 규모도 이미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이 NK 트레이드의 청산을 가지고 위기를 얘기하기에는 다소 약간 올드 패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와닿네요. 실체가 잡힌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거. 하긴 저희 8월 5일날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얼마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그거에 대해 공포감에 휩싸였는데 맞습니다. 그 후에 한 2달인가 3달 있다가 막 주요 은행들이랑 기관에서 맞습니다. 나온 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방패 정도를 하나 장착하고서 약재를 맞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새로운 게 발표가 되면요. 일단 기본적인 행동 방정식, 행태 방정식을 놓고 보면 사람은 부정하죠. 네. 이전에 익숙하지 않은 게 나타나면 부정합니다. 관세도 마찬가지죠.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네. 하지만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NK 트레이드 청산도 그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8월에 NK 트레이드가 처음에 발작을 일으켰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물론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 노무라 증권에서의 추정치가 가히 12조 달러 정도 될 거다라는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보면 실제 3, 4배 정도의 네. 물론 러프한 전망이긴 하지만 물론 저도 이코노미스트 하면서 많은 실질 분석을 해봤지만 포스트 콜을 날리는 게 가장 어렵고 또 가장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노무라가 가장 먼저 포스트 콜을 날려서 저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분석을 해본 입장에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좀 과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지금은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가 추산되는 규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네. 이제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어려운 파행? 네, 그 네네. 정상회담 때 뭐 네. 가관이었죠 정말. 네네. 네. 그 이후로 네, 대화 파행 이후로 네. 또 어떻게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가야 되는지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게 뭐 국제사회에서의 네. 실리 외교의 민낯이죠. 음. 먼저 이거 하나 좀 볼까요? 네. 3월 달에 또다시 저희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상회담입니다. 유럽의 정상회담인데요. 독일의 총선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독일 총선 사실 별 관심 없죠. 네. 그들이 어떻게 되나.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번 독일 총선은 꽤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냐면 일단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독일이 유럽에서 그 리드 그룹으로서 선두 네. 그룹으로서의 자리는 이미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네. 독일의 자랑이었던 산업 생산 지수,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번 독일 총선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3가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저하됐다는 거. 그러니까 노관심이라는 거죠. 한 3년쯤 되니까 더 이상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를 인도적으로 걱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이게 시작했다는 게 약간 우리 경제부터 챙기자라는 네. 실리적인 맞습니다. 측면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트럼프가 보여줬죠. 세상에 공짜 점심 없다. 경제가 제일 네. 법칙인데 우리가 그만큼 지원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독일이 얻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 총선의 결과이고요. 두 번째는 독일과 중국의 이 커넥션이 미중 무역 분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당히 독일 경제에 악영향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대중국 전략 지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맨 마지막은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러시아의 관계를 복원하고 있다는 거. 그것은 오른쪽 차트입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독일이 대러시아의 수입량이 급감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전쟁이 나고. 근데 여기 대부분은 에너지거든요. 네. 그 반대급부로 독일의 천연가스 생산 가격 지수가 급등했다는 거. 자, 독일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된 다음에 독일 경제가 무너졌다. 이유는 핀란드나 다른 국가, 이탈리아는 뭐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LNG 수입에 대한 네. 의존도가 높은데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네. 따라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독 독일 경제한테 가장 최악의 결과를 작용했다. 이번에 돌아선다. 네. 결과로 나왔다. 자, 이게 독일 한 국가만의 얘기는 아닐 것이다. 저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인도주의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싶겠으나 실제 실리 외교 측면에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보다는 이전에 1, 2년 전에 과히 얘기도 할 수 없었던 러시아의 관계의 복원에 대해서 조금씩 그의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회담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랑 미국 젤렌스키랑 트럼프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후문에 의하면은 네.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한테 빨리 다시 가가지고 네. 이야기하라고 네, 네. 그렇게 부추겼던 것도 이러한 목적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은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인 것이죠. 네. 그리고 통일과 분열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유럽의 그 아픈 큰 2번의 전쟁 이후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시기에서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사고보다는 실리적인 사고가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다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투자자 분들은 어느 쪽으로 자산을 좀 배분해 가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코멘트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뭐 최근에 상반기가 태풍의 눈이라는 말씀을 지난달부터 계속 드리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후폭풍이 몰아올 건데 지금은 잠시 휴지기일 것일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가 한 달 유예되면서도 그 기간을 나타나는 것 같다. 하지만 태풍의 눈이라는 게 태풍이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맑은 기간이 계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불안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물론 전략적으로 산업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큰 의미에서 자산 배분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아마 연합인포맥스에 나와서 2년 동안 주창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여전히 금에 대해서 상당히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제가 한 3달 전에는 막 이런 어폐까지 말씀드렸어요. 금을 무식할 만큼 포트폴리오의 90%까지 잡는 건 어떨 거냐 이런 얘기를 한 지금 적이 있는데 시점에서도? 저는 여전히 금의 상승 추세는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빈센티님의 인사이트 여기까지 듣겠고요. 한 달 뒤에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빈센트 글로벌 MFO 총괄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